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 메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는 온화한 날씨 덕분에 와이너리, 즉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우리 주말에 어디 좀 갈까? 하면 1박 2일 근교 여행으로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치안도 짱짱하겠죠? 단적인 예로 과거 2004년 전에는 무려 2년 동안 살인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평화로운 이곳에서 지난 2004년 모두를 경악하게 할 이중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2004년 초였는데 아드리안 인소냐는 토목공학과 학사학위를 마치고 나파밸리 위생국에서 보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로렌 민자와 아주 설레는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둘 다 이제 부모님 품 떠나서 독립하는 시점인데 두 친구가 함께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행히 마을 서쪽에 집을 하나 구했어요. 조용하고 굉장히 한적했거든요. 물론 위치가 시내랑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두 사람 모두 복잡한 곳은 질색이어서 이 집 보자마자 와, 야 여기야 여기. 진짜 다른 집 볼 필요도 없어. 한눈에 좋아했죠. 특히 아드리아는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룸메이트가 돼서 몇 달을 살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게 바로 레슬리 만자라였어요. 레슬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인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최근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자기 커리어에 좀 집중해야겠다 싶어서 이 조용한 동네 나파밸리로 오게 된 거였고요. 그녀는 근처 와이너리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 세 여성이 도란도란 룸메이트로 인연을 맺어가게 됐습니다. 다들 성격도 좋고 막 꽁한 애들이 아니어서 사생활도 존중 잘하고 그렇게 부딪힐 일 없이 너무 사이좋게 잘 지냈다고 해요. 다들 별 불만 없이 평온한 일상을 살게 됐죠. 그러던 2004년 10월 31일 이날은 대망의 할로윈데이인데 보통 할로윈에 미국 애들이 막 이웃집 돌면서 사탕 얻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러려면 어른들도 미리 집에다가 두둑하게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다 준비해 놔야 돼요. 동거인 아드리안, 로렌, 레슬리 이 세 명도 오전부터 미리 다 준비해뒀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니까 동네 꼬마들이 막 트릭얼트릿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렸었죠. 그렇게 한참 나눠주고 나니까 한 2시간쯤 지나서 어느덧 그 사탕이 다 떨어진 거죠. 그때가 밤 11시. 이제 우리도 막 들어가자, 자자 하면서 셋은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드리안이랑 레슬리는 2층 방을 썼고 로렌은 혼자 1층 방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렌이 평소에도 가장 마지막에 현관문이 잠겨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었죠. 그날은 워낙 아침부터 굉장히 바빴잖아요. 오전부터 간식 준비하고 또 늦은 밤까지 애들 상대하고 셋 다 너무 피곤했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잠에 든 지 한 3시간 정도 지난 오전 2시쯤 1층 방에서 자던 로렌이 화들짝 눈을 뜹니다. 쨍그랑 하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선은 이 소리를 들어보려고 문에다가 살짝 귀를 대고 들어봤죠. 그랬더니 누군가 막 돌아다니는지 신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곧이어 야! 위층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때 로렌이 기억하기론 정말 피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날카로운 비명소리였어요. 2층에 있는 룸메이트 아드리안 그리고 레슬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잖아요. 순간 로렌은 친구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막 몸싸움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도와줘! 아드리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하지만 이내 비명이 멈췄고 누군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로렌은 순간 괴한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어요. 직감적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죠. 하지만 소중한 친구들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게 행동합니다.
우선 내려오는 괴한을 유인해야겠다 싶어서 자신을 따라오도록 일부러 크게 쿵쾅쿵쾅 발소리를 내면서 뒷문을 향해 뛰어갔어요. 다행히 거기엔 몸을 숨길 곳이 있었죠. 집 앞 바로 앞에 지하실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재빨리 몸을 숨겼고 그 괴한이 집 밖으로 나오길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게 얼마나 지났을까? 곧 누군가 뒷문으로 나옵니다. 그는 지하실 앞에서 잠깐 멈칫하는데 그때 로렌은 입을 틀어막고 정말 온몸을 경직하고 있었죠. 다행히 발걸음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괴한이 그 근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로렌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조심스럽게 이 지하실에서 나와서 숨을 죽인 채 집까지 천천히 기어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 바로 문을 잠궜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아드리안이에요. 로렌은 곧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죠. 근데 황급히 2층에 도착한 순간 그녀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 바닥이 미끄러웠거든요. 이게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했는데 거기에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잠시 후 그 피를 따라서 시선을 옮기자 레슬리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더라고요. 로렌은 당장 그녀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해보지만 그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잠깐, 아까 비명을 지른 건 아드리안이잖아요. 순간 뒤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드리안이었는데 자기 방 침대 뒤에 이렇게 웅크린 채 앉아있었죠. 그녀도 공격을 당했는지 이미 피투성이었습니다. 로렌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아드리안의 부상은 심각했고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게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었어요. 평화로운 날을 보내던 이 세 친구들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특히나 로렌은 눈앞에서 그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사실 로렌이 범인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죠. 또 현장이 아수라장이긴 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 해도 경찰은 이게 그저 묻지마 살인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범인이 집안을 막 돌아다닌 그런 흔적이 없어요. 즉 이 말은 각각 룸메이트들이 어디에 머무는지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들어와서 곧장 2층으로 향한 거고요. 그렇다면 범인이 노린 건 레슬리와 아드리안, 이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건데 이때 경찰은 로렌의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드리안의 비명소리를 들었잖아요. 자, 이 모든 정황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추정해봤을 때 창문을 깨고 몰래 침입한 범인은 곧장 2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바로 레슬리 방에 가서 그녀를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아드리안이 방 밖으로 나왔다가 범인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렇게 범인은 아드리안까지 공격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생각한 범행의 주 타겟은 레슬리인 겁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현장에서 발견돼요. 범인도 상처를 입었는지 방 블라인드에 아주 작은 그 핏자국이 남아있었던 거죠. 이거 엄청난 증거잖아요. 경찰은 즉각 범인의 DNA를 확보했고 수사를 다각도로 확대합니다. 한편 피해자 레슬리는 과거에 미인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인기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그녀를 대시를 많이 했었는데 경찰은 그녀에게 거절당했던 남성 중에 한 명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죠. 하지만 주변의 모든 남자를 상대로 수사를 해도 좀처럼 용의자가 추려지지 않더라고요. 난항을 겪으면서 수사는 길어지고 그렇게 무려 2년이 지난 어느 날 레슬리의 어머니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금 경찰이 레슬리 쪽 지인만 계속 수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드리안 쪽 지인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딸 주변의 남자들은 그녀를 막 좋아하고 떠받들던 애들이 많기는 했대요. 근데 선을 넘거나 딸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범인을 2년 넘게 윤곽도 안 잡히니까 혹시 타겟 자체를 잘못 잡은 게 아닐까 어머니가 의문을 가졌던 거죠. 답보에 빠져있던 경찰은 그녀의 말을 새겨듣고 수사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했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현장에 남아있던 의문의 담배꽁초였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종류였는데 카멜 터키시 골드라는 별로 대중적이지 않던 담배예요. 즉, 이건 신원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 담배꽁초에서 나온 DNA와 아까 블레인드에서 나왔던 그 혈흔 DNA가 정확히 일치를 하면서 이 담배 주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결국 경찰은 이 증거를 대중에게 공개했고 사건을 해결할 제보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5일 후 경찰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언론에 담배 브랜드를 공개한 지 단 5일 만에 범인이 스스로 등장했거든요. 그의 정체는 바로 에릭 코플. 그런데요, 이제부터 정말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납니다. 범인 에릭은 피해자 아드리안의 절친 릴리 프루돔의 남편이더라고요. 아니, 그 누구도 에릭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면 애초부터 주 타겟이 레슬리가 아니라 아드리안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더 이상해요. 아니, 아내의 절친을 왜 갑자기 죽인 거냐고요. 살해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범인의 아내 릴리 그리고 아드리안 이 둘 사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합니다. 둘은 나파 위생국에서 함께 일하다가 가까워진 그 직장 동료예요. 집도 가까운 데다가 취향도 관심사도 딱 맞았죠.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고 둘 다 운동도 좋아해서 헬스장도 같이 가면서 점점 더 친해져 가요.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 자매 같은 친구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아주 친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릴리의 약혼자 에릭과도 안면을 텄죠. 종종 셋이 어울리기도 했고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쩔 땐 에릭이 모두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할 정도예요. 그러다 2004년 초 아드리안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예정되면서 릴리와 에릭 커플이 우리가 이사 도와줄게. 또 축하 파티도 같이 하자.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그만큼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커플의 관계에는 대반전이 있었어요. 이 겉으로 봤을 땐 밝고 사랑스러운 릴리와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의 에릭은 너무너무 잘 어울렸죠. 그런데 실제로 에릭은 우울증을 심하게 겪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감정 조절하기를 좀 어려워해서 약과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릴리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가 싶었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날이 갈수록 릴리에게 강하게 집착한 거예요. 일 끝나고 오늘 나랑 있자. 아, 바빠? 그러면은 내일 모레는? 주말은? 나는 항상 너만 기다리잖아. 근데요, 정작 릴리는 이걸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약혼까지 한 건데 반대로 에릭의 불안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의심과 집착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내 여친의 절친 아드리안? 그녀는 완전 방해물이었죠. 모든 순간을 여자친구랑 함께하고 싶은데 아드리안이 나타나면서 둘만의 시간이 점점 뺏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은 모르는 그 여자친구의 다른 모습을 아드리안이 알고 있다는 그 생각에 강한 질투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서 점점 언젠가 아드리안이 릴리를 뺏어갈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애정은요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불안불안한 하루가 지나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4년 10월 31일
할로윈데이였어요. 에릭과 릴리 커플은 바로 그 다음 날 11월 1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둘이 함께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죠. 근데 그날따라 에릭이 좀 신이 났는지 술을 좀 많이 마시게 돼요. 심지어 와인에 맥주에 보드카까지 다 섞어 마신 거죠. 당연히 엄청나게 취했고요. 근데 여러분, 에릭이 원래 술이랑 우울증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술을 끊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않고 그런 약혼자의 모습에 릴리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 전날 둘의 싸움이 시작됐죠. 이게 또 꽤 길게 이어집니다. 술집을 나와서 에릭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언쟁은 계속돼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릴리가 소리를 질렀죠. 이런 식으로 치료받지도 않고 술 자꾸 마시면 난 너랑 결혼할 수 없다. 파혼하자. 이 통보에 에릭은 무척 당황해요. 릴리가 뒤돌아서 가버리니까 막 그녀를 잡고 미안하다. 절대 안 그러겠다. 제발 가지 말라고 막 애원을 했죠. 하지만 릴리는 결국 그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순간 에릭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삶의 빛이었던 릴리와 헤어진다? 그것도 결혼식 하루 앞두고? 이게 그에겐 엄청난 공포였던 거예요. 에릭은 충격에 빠졌고 거의 패닉 상태예요. 거기다 거의 만취 상태라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죠. 이때 그의 머리를 스친 생각은 이게 다 아드리안 때문이야. 걔만 없었어도 릴리는 나만 사랑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아드리안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아드리안과 룸메이트들이 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칼과 케이블 타이까지 챙겼어요. 칼로 부엌 창문을 뜯어내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화선을 잘라요. 신고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바로 아드리안이 있는 2층으로 향해 그녀와 룸메이트 레슬리를 살해한 거죠. 실제로 경찰의 추정과 달리 먼저 공격당한 건 아드리안이었어요. 에릭이 술에 완전 만취해서 해령덩어리는 상태였잖아요. 심지어 방에 침입해서는 순간 술기운이 올라서 잠에 들었을 정도예요. 이때 마침 아드리안이 인기척에 깨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확인하려고 불을 켰고 그 순간 에릭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요. 아드리안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막으려는 듯 에릭도 순식간에 칼로 그녀를 찔렀죠. 그리고 다른 방에 있던 레슬리도 친구 비명소리에 놀라서 깨어나게 돼요. 바로 아드리안 방에 가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범인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에겐 칼이 있잖아요. 급소에 찔리면서 안타깝게도 레슬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아요. 범인은 바로 뒤를 돌아서 다시 아드리안에게 다가가려는데 순간 1층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맞아요. 로렌이 범인을 유인하려고 뛰어가는 그 소리요. 에릭은 일단 다시 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왔죠. 바로 이때 아드리안이 겨우 몸을 이끌고 침대 뒤에 숨어 있었어요. 에릭은 결국 포기하고 황급히 도주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피투성이가 된 옷과 신발을 바로 벽난로에 태웠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잠에 들었죠. 한편 다음 날 아드리안과 룸메이트까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릴리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하루아침에 절친을 잃은 거잖아요. 그 상실감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죠. 하지만 가증스럽게도 에릭은 그런 릴리 옆에 딱 붙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친구는 천국국 갔을 거라고 이렇게 막 위로를 합니다. 심지어 추모식에도 참석을 해요. 이때 아드리안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상상도 안 돼요. 꼭 범인이 잡히길 제가 기도드릴게요. 이러는 거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추모식 내내 함께 있어준 에릭에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러다 2005년 2월 릴리와 에릭은 미루고 미루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릴리가 친구를 잃고 힘들어하던 그 시기에 에릭이 옆에 있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게다가 원래 결혼식에서 아드리안이 축사를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드리안의 어머니가 와서 딸을 대신해 축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들은 지속적인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자기 딸을 죽인 범인의 결혼식이었다는 걸 나중에 어머니가 알고 얼마나 비통했겠냐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결혼식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드리안과 레슬리가 살해당한 지 2년이 된 거죠. 그리고 경찰이 담배꽁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에릭이 점점 더 동요하게 돼요. 이 담배가 굉장히 흔치 않잖아요. 누가 알아볼 것 같았던 거죠. 마침 릴리도 남편의 상태를 알아채게 됩니다. 뭔가 두려워하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에 위로를 해줬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평생 사랑할 거라면서 그를 안심시켜줬는데 자신의 절친을 살해한 범인이 남편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죠. 한편 에릭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난 후 그 배신감에 릴리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어요. 결국 들통나기 전에 삶을 끝내기로 결심하죠. 에릭은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또 사건의 진상을 유서에 다 적어서 부모님께 보냅니다. 이걸 받은 부모는 너무 놀랐지만 우선 아들을 좀 진정시키고 경찰에 자수하도록 설득했어요. 부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된 거죠. 에릭은 2건의 1급 살인에 대해서 기소되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사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자백한 점이 인정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예상대로 가장 큰 충격에 빠진 건 피해자 아드리안의 친구이자 가해자 에릭의 아내 릴리였어요. 그리고 재판장에서 에릭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리안과 레슬리의 가족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게 우선이다. 그리고 에릭, 당신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내가 다시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없을 거다. 재판 내내 무표정하게 있던 에릭은 이 말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게 유가족 입장에선 정말 황당하죠. 이 눈물은 절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릴리를 잃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의 눈물일 뿐이니까요. 아니, 오히려 릴리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 거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와, 진짜 싫다. 재판이 끝난 후 릴리는 에릭과 이혼합니다. 그리고 릴리 본인과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 로렌, 그리고 모든 유가족들은 억울하게 사망한 아드리안과 레슬리를 잊지 않고 항상 그들을 기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져요. 쓰레기 같은 절친의 남편에 의해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두 사람은 아마 하늘에서도 너무 억울해서 제대로 눈 감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두 사람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터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터리 디바메이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가 점점 발전하면서 인터넷 사용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죠. 검색 기록이라던가 채팅 내역이 이 사건 해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수사 기법이 보편화되기 전인 200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이메일 채팅 기록이 증거로 채택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스토리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메신저 종류도 다양하고 또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 근데 199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서 다들 이메일을 쓰곤 했어. 그러다가 미국에서 한 인터넷 메신저가 출시돼. 이름은 AOL이었는데 아메리칸 온라인을 줄인 거거든. 근데 여기서 막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공개 채팅, 1대1 대화 이런 게 다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했던 거지. 그래서 한때 AOL의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넘기도 했었대.
그러다가 1999년 11월 8일, 당시 48살이던 브루스 밀러는 미국 중서부에 있는 플린트라는 마을에서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었어. 그날 브루스는 할 일 다 마치고 그냥 평소처럼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 집 오는 길에 피자 좀 사다 달라는 부탁이었어. 그래서 알겠다 하고 퇴근을 서둘렀지.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그가 있던 폐차장에서 총성이 울려 퍼져.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보니까 사람이 총에 맞은 것 같아. 막 경찰 출동하고 난리가 났어. 확인해보니까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브루스 밀러였지. 그는 목과 등 부위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게 돼.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 쉐리와 새 아이들에게 이 비극적인 사실이 알려졌어.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지. 아내 쉐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했어. 브루스랑 쉐리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이었거든. 그리고 둘이 사이도 엄청 좋고 서로 너무나 사랑했어. 사실 쉐리가 예전에 몇 번 결혼을 했었어서 아이가 3명 있었는데 브루스는 그 3명 모두 자기 아이처럼 너무나 예뻐했고 가족으로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해. 둘이 나이 차이가 사실 20살이나 났었거든. 근데 이건 숫자에 불과했어. 서로 엄청 사랑하니까 이 나이 차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이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그 비극이 찾아온 거야. 한편 경찰들은 현장 조사를 시작해. 근데 웬일인지 그 범인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 발자국 뭐 이런 물리적 단서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아니, 범인이 좀 꽤나 철두철미했나 봐. 아무래도 그 증거는 찾기 힘들겠다 싶어서 브루스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해. 그중엔 아내도 포함됐어. 근데 아내 쉐리는 그 사건 시간에 아이들하고 집에 있던 게 확실했지.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었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거든.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브루스의 오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존 허친슨인데 브루스가 생전에 거금을 빌려놓고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했더라고. 그 문제로 존과 브루스는 크게 다투기도 했었어. 결정적으로 존은 주변 사람들한테 습관처럼 뭐 브루스가 돈을 못 갚으면 자기가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대.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경찰이 존을 강하게 추궁했지만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결백을 주장하더라고. 네, 물론 존이 브루스한테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건 정황상 의심이었고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거든.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3개월이나 흘러버려. 그때가 2000년 2월이거든. 브루스가 사망한 미시간에서 무려 800마일, 그러니까 1200km 정도 떨어진 오데사의 그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내가 갑자기 좀 뜬금없지? 근데 이게 또 반전이 있어. 내가 천천히 얘기해줄게. 일단 그 사망한 사람은 39살이던 제리 캐사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였어. 제리는 강력계 형사 출신으로 정의롭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대. 하지만 2년 전인 1998년에 경찰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완전 미운털 박힌 거야. 막 사소한 일로 계속 트집 잡히고 그러더니 결국엔 얼마 안 가서 불명예 퇴직을 하게 돼. 그 충격으로 제리는 술에 의존했고 심지어 이혼까지 하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엄청 힘들어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 제리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거라고 본 거야. 그렇게 별다른 수사 없이 제리의 장례까지 치러졌고, 장례를 마치고 형 마이크는 동생의 방을 치우고 있었거든. 착잡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제리의 침대 밑에서 의문의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돼.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절대로 혼자 열어보지 마시오 이렇게 적혀있더라. 형은 바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고 그 가방을 변호사에게 가져갔어. 혼자 열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그 가방을 열어보게 돼. 에? 근데 이게 뭐야?
그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서류, 사진 자료, 그리고 제리의 친필 유서가 들어있더라고. 가족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유서를 먼저 읽어보는데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 정의롭던 형사 제리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지. 그래서 그 유서의 내용을 꼼꼼히 다시 살펴보기 시작해. 제리에 따르면 3개월 전 그 미시간에서 사망한 브루스 밀러가 피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제리랑 브루스는 아예 모르는 사이거든? 그러니까 접점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복잡한 사건의 중심에는 그 처음에 소개한 메신저 AOL이 있어. 자, 시간을 거슬러서 제리가 불명예 퇴직하고 뭐 이혼했을 때 바로 그때로 돌아가 보자. 제리는 직업도 가족도 잃고 그러니까 너무 적적한 거야. 그래서 인터넷 채팅을 시작하게 됐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이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만으로 꽤나 위안이 됐었어. 그러던 어느 날 제리는 그 AOL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돼. 그녀는 자기가 뭐 미시간에서 요양원 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그렇게 둘은 1대1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제리는 자기의 그 힘든 처지도 전부 털어놓게 돼. 그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막 위로해주는 거야. 뭐 격려도 아끼지 않았었고. 그리고 막 자기 사진 보내면서 제리한테 적극적으로 호감까지 표현하더라고. 그렇게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돼. 이게 마음을 점점 키워나가다 보니까 직접 만나고 싶더라고. 결국에는 그녀가 제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까지 해. 아니 근데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아. 완전 사진이랑 똑같았거든. 금발의 매력적인 미소까지 완전 제리 스타일인 거지. 그녀의 이름은 쉐리 밀러였어. 혹시 기억나? 브루스의 아내 쉐리. 근데 여기서 잠깐 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1971년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꽤나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졌다고 해. 그래서인지 20대 중반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결혼과 이혼을 계속해서 반복했고 그때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남자의 집으로 들어갔었어. 그 중에 한 명이 폐차장을 운영하던 브루스 밀러였고 브루스가 경제적으로 꽤나 부유했었어서 쉐리랑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봐줬었대. 당시에 쉐리는 방문 판매 화장품을 팔고 있었거든. 브루스는 이 사랑하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었고 쉐리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사주게 돼. 그게 화장품 사업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브루스의 마음과는 다르게 쉐리는 바람피는 데만 썼던 거지. 사실 쉐리는 남자들한테 관심 받는 걸 엄청 즐겼어. 그럼 그녀에게 이 온라인 채팅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지. 아이디를 수십 개 만들어서 남자들하고 막 대화를 나눴었고 얼굴이랑 막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도 그냥 막 보내는 거야. 그러다가 제리랑 불륜까지 저지른 거고. 그 와중에 충격적인 게 제리가 쉐리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쉐리가 자기 남편을 마피아라고 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학대당하고 있다고 제리한테 막 불쌍한 척하고 그런 거야. 아니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었었고 근데 제리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쉐리가 너무 안쓰러운 거지. 둘은 서로를 위로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됐고 몇 번이나 미래도 즐겼어. 그렇게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오다가 쉐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돼. 바로 제리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임신 테스트기, 초음파 사진, 심지어 배가 부른 사진까지 보내더라고. 제리는 근데 너무 기뻤어. 하루빨리 쉐리랑 그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 근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해. 얼마 후에 쉐리한테 온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 남편 브루스의 가정폭력 때문에 아이를 유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냈는데 배주위가 온통 울긋불긋한 멍투성이더라고.
제리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쉐리를 그 지옥에서 꺼내와야겠다고 결심하게 돼. 다들 눈치챘겠지만 이 모든 건 쉐리의 자작극이야. 애초에 제리의 아이를 임신한 적도 브루스한테 학대를 당한 적도 없었지. 임신한 것처럼 억지로 배 내밀고 사진을 찍었고 멍? 그건 그냥 화장품으로 분장한 거고.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 시간이 또 흘러서 쉐리는 제리한테 두 번째 임신 소식을 알리게 돼. 이번에는 쌍둥이라는 거야. 제리는 또다시 그 쉐리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 그런데 며칠 후인 1999년 11월 5일 제리는 메일 한 통을 받게 돼. 발신인은 브루스 밀러, 그러니까 쉐리의 남편인 거지. 내용을 보니까 쉐리는 뱃속에 두 괴물을 키우고 있다. 조만간 아이들을 지울 거다.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서 쉐리한테 연락했지. 근데 답장이 없어. 메신저에도 한동안 나타나질 않더라고. 제리는 너무 걱정됐는데 지금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렇게 시간만 흐르던 중 브루스한테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하게 돼. 쉐리의 낙태는 잘 진행됐다고. 네 덕에 우리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다. 이런 내용이었지. 이 메일을 받은 그 제리 심정이 어땠겠냐고. 브루스 때문에 벌써 아이를 두 번이나 잃은 거잖아. 당연히 이건 쉐리의 자작극이었지만 제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브루스에 향한 분노에 휩싸였어. 그 와중에 쉐리는 남편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하는데 참다 못한 제리는 결국 엄청난 결심을 하게 돼. 바로 사랑하는 쉐리를 위해서 브루스를 제거하는 거지. 1999년 11월 8일 제리는 쉐리가 알려진 미시간주에 위치한 브루스의 작업장에 찾아가. 그리고 그의 품에는 미리 준비한 권총이 숨겨져 있었었고 살인은 그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루어져. 그 후 제리는 다시 미주리로 돌아왔고 이제 쉐리랑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지. 그런데 그때부터 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 제리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더라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돼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끝까지 쉐리한텐 답장이 없었어. 그냥 잠수 탄 거야. 그제서야 제리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그는 전직 형사의 촉을 발동해서 지금껏 그녀와 나누었던 그 메시지들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해. 과거에 보이지 않던 말도 안 되는 허점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지. 제리는 그동안 쉐리한테 속았고 그 결과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 그리고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야. 하지만 그가 죽기 전 준비한 게 있었어. 바로 쉐리의 그 사기극을 폭로하는 거였지. 제리는 그동안 쉐리랑 나누었던 이메일, 채팅 기록을 다 정리했고 그의 뒷받침하는 항공권, 호텔 예약 내역까지 이 유서와 함께 모두 남겨놨어. 이 모든 자료는 경찰이 수사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고 미궁 속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이 드디어 해결된 거야. 마침내 쉐리는 남편 브루스 밀러 살인에 관여한 죄로 법정에 서게 돼.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질 않아. 오히려 제리가 자기한테 집착해서 자기 멋대로 브루스 살해한 거라고 주장하기까지 해.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었다. 그거지.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어. 그간 모든 대화가 자료로 남겨져 있잖아. 증거가 있는데 결국 쉐리는 2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의 유죄를 판결받아.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당시 이 사건은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게 돼. 지금에야 범죄 혐의 밝혀낼 때 인터넷 사용 기록이 당연하게 증거가 되지. 근데 2000년대에는 그게 온라인 기록이 범죄 증거가 된다? 이게 계속 논란이었거든. 그래서 재판부는 더욱 꼼꼼하게 이메일이랑 채팅 내역이 조작된 게 아닌가 살펴봤고 마침내 그게 증거로 인정된 거야. 인터넷에 남은 기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사건이 된 거지. 이걸 보고 일부 언론들은 미국 최초의 인터넷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었대. 근데 여기서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쉐리의 범행 동기야. 쉐리는 브루스한테 학대는커녕 오히려 결혼 생활이 되게 평화로웠었거든. 둘이 사이도 좋았었었고. 근데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추측이 있어. 첫 번째에는 그 당시에 이미 쉐리가 브루스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번에 또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갈아타려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사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데 그냥 재미로 한 일 아니냐는 거지. 실제로 쉐리가 2016년이 돼서야 자기가 제리 조종해서 브루스 살해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남겼었거든. 이게 완전 비디오 게임 같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속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한 관종의 이런 자작극으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두 남성. 과연 쉐리는 자기 이 어리석은 과거를 반성하고는 있을까? 전해지는 바로는 지난 2008년에 교도소에서 자기 팬이라는 또 다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더라고. 여전히 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난 더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아올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